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맹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맹자 본문을 읽기 전에 맹자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맹자 할 때 맹자 위에는 아이 자자가 있죠. 이걸 보통 보면 아들 자라 그러는데 꼭 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그래서 아마 그 아들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중남 경녀, 아들을 중시하고 딸을 가볍게 여기는 봉건 의식이 좀 잡혀 있는 게 아닌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원래는 강보에 쌓여 있는 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런 명자는 청동으로 만든, 이때는 욕조예요. 청동으로 만든 욕조.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를 낳아서, 첫 번째 해석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욕조에다가 씻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만든 글자다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한 주장은 이것이 이때는 욕조가 아니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라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있는 소치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위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인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근데 아주 오래된 과거에 이 약탈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약탈혼이 제일 먼저 있었잖아요. 그 약탈을 해가 와서 아기를 낳으면 첫 번째 아기는 대부분이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펄펄 끓는 물에 삶아서 죽여버린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글자이다. 여러분, 참 어마무시한 해석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이것은 중국 문자학계에서 가장 뭘까요? 수준이 높다 할까요? 최고봉에 있는 구석규, 치우시구이라는, 과거에는 북경대학에 있었고 지금은 후단다시 복단대학에 가서 있는 중국 최고의 이 문자학자가 이 설을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을요. 하여간 맹자는 맞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매지. 근데 지금 우리가 맹자는 맹자할 때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맹이 이게 결국은 맹자의 성이잖아요. 성. 근데 원래 맹자의 조상은, 원래 조상의 성은 휘씨였어요. 휘씨. 휘씨는 바로 주나라의 성이잖아요. 주나라의 성. 그러니까 왜 이 휘씨였느냐 하면, 왜 휘씨였냐면, 이 맹자의 조상은 원래 노나라에 살았어요. 이 노나라라는 나라는 바로 이 주나라 초대 이 개국 왕인 무왕의 동생, 그러니까 무왕형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만들었던, 바로 주나라를 만들었던 주공의 아들 백금이라는 사람이 노나라의 초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쭉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이 노나라는 공실이 있는데, 공실 밑에 이 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들이 있는데, 공 다음에 대부 다음에 산데, 대부들이 바로 이 노나라 주공의 후손이면서 이 맞이가 못 돼서 대부가 됐던 사람들이 새 집이 이 종손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노나라를 제멋대로 주물렀어요. 그 제일 심했을 때가 바로 공자가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맞이는 맹손이라 그러고요. 맹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손씨라 그러고, 그 다음에 숙손씨,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개씨, 이런데 여기서 이 개손씨, 숙손씨, 맹중은 합쳐서, 원래는 중손씨인데 이 왕이, 노나라의 임금은 여기다 안 넣기 때문에 합쳐서 이 중손씨는 말하지 않고 맹손씨 그랬어요.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이걸 가지고 삼가라 그러는데, 이 삼가가
이 노나라의 공을 완전히 물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정권을 농단을 했어요. 그런데 공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깨버리고 이 권력을 공에게로, 노공에게로 돌리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했는데, 그러니까 공자가 가장 미워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삼가예요. 삼가 가운데서 힘은 개손씨가 제일 셌어요. 그 다음이 맹손씨, 숙손씨인데, 하여간 공자는 참 묘하게도 자기가 제일 싫어하던 사람들의 후손 하나가 바로 맹자예요. 그리고 이 공자의 이 정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 공자는 성인이라 그러고, 맹자는 아성이라 그래요. 아성. 버금아자. 맹자는 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결국은 공자는 이 삼가의 세력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뜻대로 되지 못하고,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맹손씨 가운데서, 맹씨들 가운데서 한 분이 맹휘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항상 맹휘자라는 사람인데, 휘자는 기쁠 리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맹휘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 노나라의 군주는 소공이에요. 소공. 이 소공을 따라서 외국에, 두 개의 외국에 갔는데, 그때 정나라와 초나라에 갔는데, 이 맹휘자가 권력에만 욕심이 있었지, 그 예학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갔더니, 바로 소공을 따라서 이웃 나라인 정나라와 초나라에서 전부 예를 묻기도 하고 예해서 움직이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비속어라 할까요? 비속어. 개망신을 당했어요. 네, 개망신. 요즘 개가 좀 지위가 높아졌지만 어쨌든 비속어로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야, 이거 정말 다시는 개망신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예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예 공부를 하다가 곧 죽게 됐어요. 죽으면서 자기 아들 둘에게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 예를 배워라.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까 공구라는 젊은이가, 그때도 공자 나이 30입니다. 공구라는 젊은이가 저 위에 성인의 후손인데, 성인의 후손인데 누구냐면 탕임금의 후손이래, 그죠? 후손인데 예를 잘 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배워라. 그때 이 형제들이 대개 10대였어요. 10대 후반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그 열과 학이라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공자에 가서 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형제가 공자의 제자가 되는데, 그 마지가 맹의자, 여러분 좀 사마의라는 사람 있죠? 자, 이 의자 좀 복잡합니다만은 맹의자, 사마의 할 때 있잖아요. 맹의자가 바로 맹의자의 맏아들인데, 이때 이 맹의자가 누구냐면 맹자의 6대조고 맹휘자가 7대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무백. 이 사람은 맹자의 5대조로 보여요. 네. 그다음부터는 맹자의 아버지는 누군지 이름이 없고, 아버지, 조부, 정조부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맹의자의 형제가 동생 하나 하고, 둘이가 그 공자에 가서 예를 배웠습니다. 그럼 너는 앞부분에 보면, 역시 이분들이 이 귀족이어서 그런지, 너는 앞부분에 보면,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효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공자가 대답하죠. 또 맹무백이 또 그 뒤에서 또 효를 묻는 게 나와요. 앞부분에. 두 사람을 대접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맹의자가 맹자의 6대 조부인데 공자에게 직접 예를 배운 거예요. 공자가 참 이 삼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와서 제자가 돼가지고 배우니까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하여간
맹자는 그 조상이 공자와 그런 연관관계가 있어서 공자에게 뭔가 관심을 더 가졌지 않는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맹무백 이후에, 의자 무백 이후에 이때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이 문제가 있었는지 노나라를 떠나서 아주 가까워요. 가까운 이것은 추나라라고 합니다. 추나라. 이 추라는 뜻, 추국이라는 뜻, 조그마한 나라예요. 맹자는 여기서 났어요. 그리고 공자는 노나라에서 났고 맹자는 추나라에서 났기 때문에 추와 노를 합쳐가지고 추로지향, 추로의 마을 하면 바로 공자와 맹자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군데 추로지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경상북도 안동, 토요계 선생의 고향인 안동이 바로 추로지향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유학이 흥성한 곳,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맹자는 이상하게도 공자가 극복하고자 했던 삼가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참 힘이 셌던 맹손 씨의 후손이었다. 참 재밌잖아요. 그리고 맹자는 이름이 그리고 원래는 휘씨이다가 뒤에 맹씨로 한 거예요. 그렇죠? 휘성을 바뀐 거죠. 맹가, 이름 맹가입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양 과목일 때인데 공자의 이름을 아는 학생 손들어 봐 했더니 중국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뭐 한두 명이 공자의 이름은 치우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데 있었어요. 맹자는 그랬더니 중국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 명도 대답 못했어요. 한 명도 몰라요. 어떤 학생들은 맹자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다는 애도 있고 이름은 아예 모르겠다. 맹자의 이름은 가예요. 이 가는 뭐냐 하면 수레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레의 이 차, 이게 수레 그의 축 있잖아요. 그 축이라고 봐요. 축이란 뭐냐면 바퀴와 바퀴 사이에 이 쇠나 혹은 나무로 만든 저거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 축이 없으면, 차축이 없으면 바퀴가 구를 수가 없어요. 구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레의 한 그 부속품이죠. 그래서 이 수레의 축, 차축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굴대라 그래요. 굴대축이라 그래요. 굴대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이 철학자 칼 야스퍼스 알죠? 칼 야스퍼스가 바로 이 축의 시대 그래가지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죠? 엑시얼 에이지 그래가지고 축의 시대. 이 축의 시대가 언제냐 하면 바로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한 600년, 어떤 사람은 900년, 기원전 900부터 2세기까지 700년, 보통 한 8세기에서 2세기까지. 이때가 인류 역사상의 그 사상적인, 정신적인 축의 시대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 뒤에 그 카빈 암스트롱 같은, 카렌 암스트롱 같은 영국의 작가는, The Great Transformation.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대전환의 시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축의 시대가 바로 달리 말하면 인류가 비문명 혹은 유사 문명에서 문명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그 전환점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태어났던 분이 위로 본다면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좀 뒤니까 기독교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맹자도 들어갑니다. 이 축의 시대. 여러분 아는 맹자, 그리고 또 저기 있죠. 그 당시에 전국시대 때, 전주전국시대 때 그 묵자, 뭐 이런 노자, 이런 사람들 전부 축의 시대에 들어가요. 서양에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음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전부 축의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의 시대의 인물들의, 위대한 인물들의 영향력을,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른바 인류가 지향의 도덕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정신적인 수준은 최고 단계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 뒤에는 대개 보면 모방이라든지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바로 맹자의 이름이 가. 이게 가가 바로 수레의 축이다 이거예요. 참 이거 뭐 경강부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맹가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이 운명적으로 이런 것을 타고났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요, 사람 이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이름을 살려가 사느냐, 이름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될 대로 되는 삶을 사느냐,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향해야 할 점을 알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예. 제가 무슨 장명가나 뭐 명리학자는 아니지만 이 문자를 가지고 볼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있잖아요. 글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집에서는 저에게 이 선비 언자를 줬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사실 공부를 정말 할 줄 모르고 안 하고 농땡이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뒤에 아니고 이름이 보니까 언자인데 이게 선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나 그 뭐 할아버지가 지은 것 같은데 선비가 되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내가 이거 선비가 아닌 이 물의 한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늦게 공부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 평생 동안 공부만 하는 이런 이 책상 물림이 되어 버렸는데, 하여간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맹자를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헛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하여간 이 맹자는 이른바 그 공자가 가지고 있던 정신적, 영적인 평등주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공자가 살던 시절이 워낙 노예제 사회의 끝부분이라고, 끝자락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노예제 사회는 뭐냐면 생산의 주체가 노예라는 뜻이고요. 농민으로 넘어가면 농민으로 넘어가면 생산의 주체가 농민이라는 뜻이잖아요. 공자는 이 노예에서 그 농민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인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계급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공자가 정신적인, 영적인 평등주의를 주창했다는 거, 그리고 실현하고 싶어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맹자는 이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더 심화시킨 그러한 위대한 그 축의 시대에 살면서 그러한 위대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맹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 평등주의, 공자의 영적 평등주의를 계승하면서도 참 용감한 말을 하죠.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왕은 가벼운 존재다, 이런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맹자는 여러분 기원전 372년에서 279년까지 살았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몇 살이 살았죠? 그러니까 83세입니까? 예, 83세를 그때 봐서는 상당히 장수에 다 갈 수 있죠. 여러분, 공자가 몇이요? 73.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71. 그리고 플라톤이 장수했어요. 80.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짧아요. 62세. 그 다음에 맹자가 83세. 상당히 오래 살았죠? 상당히 오래 산 거예요. 순자도 더 오래 순자가 좀 더 오래 살았고, 첨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깊은 인격을 닦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장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고승들 장수하잖아요. 네. 네. 철학한 사람들을 보면 다 좀 장수하는 것 같아요. 예, 철학한 사람들. 하여간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맹자가 그랬다는 것이고, 그래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맹자의 그 할아버지쯤 되어가지고 뭔가 일이 있어서 노나라를 떠나서 오랫동안 뿌리 박았던 노나라를 떠나서 이제 추나라로 가서 거기서 추나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맹자의 아버지는 별로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참 이름은 남아있지 않지만 굉장히 똑똑한 맹모 삼천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맹모 삼천을 후세 그것도 후세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증거가 없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널리 알려졌잖아요. 무덤가에 있다가 맨날 제사 지내는 흉내만 내고 있어서 그 다음에 저리 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시장으로 가잖아요. 그 맨날 장사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맹가가. 그래서 엄마가 큰일 났다 해서 학교 옆에 갔더니 열심히 공부하더라. 그래서 큰 학자가 될 수 있었다. 근데 요즘 엄마들은 맹자의 엄마보다 훨씬 더 똑똑하죠. 맹자의 엄마는 2번 이사 가지만 요즘 엄마들 한 번만 이사 딱 가면 돼요. 시장가는 왜 갑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그리고 소문에는 사람들이 맹자의 아버지가 맹자가 일찍 아주 어렸을 때 죽었다. 그리고 엄마가 홀로 키웠다. 이런데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맹자에 보면 맹자가 사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의 저걸 썼어요. 장례비를 썼어요. 근데 맹자가 대부일 때 한 5천만 원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맹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뒷담화를 치고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저 아버지 때는 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저 엄마가 돌아갔을 때는 5천만 원을 썼으니까 맹자는 불효자입니다. 저 인간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했는데 맹자가 해명하잖아요. 야, 이 얼간이야. 우리 아버지 돌아갈 때 난 사였어. 월급이 요즘 지금 한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장례비를 500만 원을 드렸어. 근데 아버지 돌아가서 내가 대부했어. 그렇지. 대부 장관급이었잖아. 월급이 얼만데. 그래서 내가 이거 똑같아 이거예요. 내가 이때 대부했으면 5천만 원 썼지. 그래 말하니까 사람들이 딱 떨어지게 맞잖아요. 그래서 입을 다문 부분이 맹자의 스스로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가 되려면 최소한 몇 살입니까? 20세는 훨씬 넘어야 되고 20에 30 사이. 하사, 중사, 상사 계속 올라가 그 다음에 대부, 하대부, 중대부, 상대부 올라가는데 6개 단급이 있잖아요. 사대부가 맨 밑바닥에 하도 최소한 30살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맹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다. 순 엉터리죠. 근데 맹자가 부부간에 책에 안 나오는 얘기에서 말씀드린 동안 부부간에 이 금술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자도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 유학자들이 왜 부부간에 금술이 별로 안 좋아하는지 이상해요. 좀 이상한 면이 있죠. 맹자는 항상 자기 부인이 불만이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쫓아낼 이 기회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한 번은 맹자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더니 드디어 마누라를 쫓아낼 꼬투리를 잡았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저 여자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저 여자가 대낮에 방에서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그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는가.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맞다 쫓아내야 된다. 대낮에 여자가 알몸을 보이다니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맹자 어머니가 역시 맹자보다 한 수 위에요. 뭐라? 맹자야, 맹가야, 가야. 그런데 너 들어갈 때 요즘 말로만 노크를 했느냐고. 뭐냐? 응? 그 물론 옛날에는 기침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 했느냐고.
맹자 솔직히 그건 안 했는데요. 그러면 너가 잘못했다. 그러면 너가 요즘 말로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을 때도 벗고 있으면 음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니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 너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너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맹자의 마누라 축출 작전이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전하고 있죠. 네. 하여튼 맹자는 부부간에 이 금술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맹자의 어머니는 매우 현명한 분이었다는 것을 이 얘기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맹자는 공부를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물론 조상들이 배운 옛날에 경력이 있긴 하지만, 공자의 손자인 자사는 공급이잖아요. 공급을 이제 자는 자사예요. 자사에게 이제 자사의 제자에게 배웠다 이겁니다. 자사에게 직접 배운 나이가 안 맞아가지고 따져보니까 자사의 제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공자, 정자, 자사, 그 다음 누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맹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공자와의 관계는. 근데 맹자가 처했던 시대에는 바로 전국시대예요. 여러분, 전국시대에는 기원전 475년에서 221년까지이고요. 그 앞에 이 춘추시대가 기원전 770년에서 476년까지, 이게 춘추시대고요. 전국시대예요. 근데 공자는 551년에서 479년까지 있으니까 바로 이 춘추시대가 끝나기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전국시대가 시작되기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춘추시대 말렙 사람이고, 맹자는 춘추시대, 그러니까 맹자가 정확히 말하면 춘추시대 이 중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맹자는 공자가 죽은 지 107년 뒤에, 그러니까 거의 1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대강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춘추시대에는 니도 살고 나도 살자, 전쟁을 하게 해도 처음엔 체면도 좀 세워주고 이러는데, 전국시대에 오면 이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서 니 죽고 내 죽자, 니 죽고 내 살자, 니 죽고 내 살자, 니 죽고 내 죽자, 뭐 그런 상황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백성들이 나라도 그 지도층도 죽을 징이지만 백성들도 죽을 징에 극도에 도달하면 어떤 물극필반이라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래되면 결국은 하나로 통일되기 마련이죠. 이 통일시킨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진시황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돌아가신 58년 뒤에 진시황이 천하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그 사이에 누가 활동을 했느냐? 바로 순자죠. 순자가 활동을 했고, 순자의 제자가 누구죠? 천하를 통일시킨 이사죠. 한비는 그 이론서만 쓰고 죽었고, 실제 진시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한 것은 바로 순자의 제자인 이사잖아요. 네. 그러나 순자는 지금 누구도 유학자, 육아에 포함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사는 비록 순자에게 배웠지만 법가로 분류를 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 이후에 순자가 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육아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맹자였다 이겁니다. 맹자. 그래서 공자와 함께 공맹 이렇게 부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버금아자를 쓰고 성인 성자를 써서 맹자를 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성. 그리고 맹자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이 어머니가 막 도와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귀족이었기 때문에
뭐 생활도 뭐 그런 넉넉히 했는 것 같고 이래서 공부를 오랫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45살 때까지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스스로 공부만 하다가 45살쯤 돼가지고 야, 내가 한번 이제 내가 닦은 실력을 가지고 나가서 이 천하를 한번 경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자들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예. 출발! 이렇게 탁 맹자가 막 상당히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대요. 맹자 때에는. 워낙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해서 따르는 사람들 많았고 또 그 당시에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말만 잘하면 출세할 수 유색의 시대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선. 신언 가운데, 신언 서판 가운데 언신서판 정도로 말을 잘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45세 때 전후해서 제자들 데리고 한 2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공자는 13년 다녔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50대 중반에 13년 다니는데 맹자는 40대 중반에 20년 동안 다녔는데 공자와 똑같은 신세예요. 어디에 가도 훌륭한 학자로 대접하고 여비도 도와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권에 있는 자리를 받지 못했어요. 어디에 가도.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치러서 어떻게 적을 이기고 땅을 차지하고 하느냐, 군비를 확장하느냐, 이게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데, 공자와 맹자는 인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정치, 이 패도 정치가 아니고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만 하니까 이거 영 말이죠.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예요. 예. 그래서 대접은 아이고 뭐 훌륭한 말씀하십니다. 대접은 하지만 저건 안 해주는 거예요. 실제 실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제 나라에 갔다가 송나라에 갔다가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등나라로 갔다가 등이라는 산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갔다가 또 위나라로 갔다가 이 위나라가 바로 양해왕이 있는 위나라죠. 그때 53세입니다. 그리고 제 나라에 갔다가 또 제선왕을 만나죠.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송나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노나라에 60대쯤 돼가지고 노나라에 또 갔어요. 이웃나라에. 노나라에 갔다가 또 안 써주니까 하는 수 없이 추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의 70이 다 돼가 돌아왔어요. 그 나머지 한 13년 정도의 시간을 제자들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삼불후라고 있는데 삼불후 인간이 이 세 가지 불후의 사업, 썩을 후자죠. 불후의 사업이 있는데 이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삼불후 가운데 제일 먼저가 제일 아래가 뭡니까? 입언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위가 뭐지요? 입공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맨 위에 삼불후. 공자, 맹자, 공자, 석가모니, 예수, 이런 분들 삼불의 매뇌가 뭘까요? 입덕이에요. 입덕. 이게 바로 입덕은 석가모니, 공자, 예수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석가모니, 공자, 예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자기가 쓴 저서가 없죠. 책 쓴 거 없잖아요. 다 후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이 뭐 한 편지라도 하나 써놓은 거 있습니까? 공자도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이 유학의 경서들이 대부분 공자가 쓰는 걸 전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이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공자가 쓴 저작들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쓴 거 쓰지도 않았고요. 늘 말씀으로 행동을 하셨어요. 뒤에 다른 거 다 갖다 붙인 것이에요. 실제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논어도 공자가 썼습니까?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역, 시경, 서경 다 있던 것들이죠. 춘추? 원래 노나라의 역사예요. 의례? 주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이 예서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공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속에 있는 사상의 정수를 엑기스화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공이 있는 것이죠. 이게 입덕이라고 그러고, 입공은 뭐냐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하는 뭐 나라를 구했다든지 아주 위대한 발명품을 발명했다 뭐 그래서 이런 그 인간 생활에 큰 그 도움이 되는 공을 세운 사람들. 그 우리나라 지금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한글을 만든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많잖아요. 이번 이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책으로 글로 써서 남겨서 뒤에 사람들에게 이 누군가가 언젠가는 나의 생각을 알아서 이것을 인정하고 또 실천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번은 책을 남긴단 말인데, 맹자, 대표적인 사람이 맹자, 순자, 우리나라로 친다면 다산정약용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아계실 때, 다산 선생이 살아계실 때, 한 권도 출판된 책이 없잖아요. 책이 500권이 넘는 책이 한 권도 출판된 게 없어요. 언제 출판됐습니까? 일제시대엔 1936년에 여의당 전서가 처음 나왔어요. 그전에는 필사본으로 돌아다녀요. 그렇죠? 여러분, 저 유명한 우리나라의 성호 이익 선생 같은 분 책도 일제시대에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나온 거 필사본으로 구석에서 몇 사람만 들다 보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입원을 해놓으면 후세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입원자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을 때 맹자를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자기를 끝까지 따르던 공손추, 만장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쓰고 또 제자들도 기억력을 살리고 같이 만든 책이 바로 맹자인데 책 제목을 맹자로 했어요. 일곱 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양해왕 상, 양해왕 하, 뭐 이루상, 이루하, 뭐 상하 일곱을 곱하기 이해해가지고 14개로 나눠놨잖아요. 이것은 이 맹자에 대해서 맹자 장구라는 책을 최초로 쓴 후한 때의 조기 조나라 조자에다가 나라 조자가 조기라는 사람이 이 주석서를 쓰면서 그때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7권이었어요. 7책이었어요. 네. 7책을 남기고 83세 정도의 늙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맹자의 사상의 핵심은 뭔가?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원래 착한 존재다. 악한 것은 뭐냐면 주위 환경 때문에 그래 된 것이다. 깨끗한 착한 그 선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인의예지다 이겁니다. 인의예지. 공자도 인의예지를 얘기하지만 띄엄띄엄 이것저것 간헐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나 맹자는 이것을 아주 연결시켜서 인의예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바로 인의예지의 이 발로라고 보고 인의예지를 연결시켜서 말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맹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자는 윤리학적이라면 맹자는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의예지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 인간에 대한 긍정이잖아요. 왕이건 천민이건 전부 똑같이 인의예지를 다 하늘로부터 전부적으로 타고난 똑같은 존재이다. 이게 사민 평등.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계급은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생각이 유학의 기본 핵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맹자는 인정. 어차피 이 세상에는 힘센 놈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대표가 있고 그 밑에 소속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인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패도 무력을 하면 안 된다. 인이 기본적으로 뭐 축의급인이잖아요. 기소불용 물시어인. 애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과 존앙심, 인정, 인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인이라 그러는데, 다산 선생에 의하면 이는 모든 상대적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인이다. 요거는 사람이고, 요건 나고, 요건 남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이다. 공자님 들으면, 야, 정군 자네 참 나도 생각 못했던 걸 잘 생각했어.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해줬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민귀, 백성은 귀하고, 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 임금이 시원찮으면 갈아버려야 된다. 역성혁명, 혁명, 이걸 인정해 줬어요. 왕권 신수설, 뭐 이따위 희한한 소리 하는 놈들을 전부 매가지를 꺾어버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만.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뭘까요? 이런 이 상위 지배계층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 공격적인 분위기 때문에 맹자를 읽은 이른바 역대의 제왕들은 맹자를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맹자의 지위는 별 볼 없이 그냥 제자 100가 중에 한 사람으로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그 한유 있잖아요. 한유가 한 창녀가 대단한 이 문학자이기도 하지만 사상가이기도 해요. 이 불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불교를 밀어내고 중국 전통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유는 사상사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최재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이 기독교를 통해서 확 들어와서 막 풍미를 하니까 최재우가 안 되겠다 해서 서학을 상대적으로 동학을 만들어서 서학을 밀어내고 우리는 동학을 받들자 이렇게 한 겁니다. 한울림을 받들고 우리도 하늘 받드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른바 한유가 바로 불교를 밀어내고 중국 고유의 전통, 동아시아 고유의 사상 이것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다 맹자를 보니까 와 이거 마음에 들어요. 화끈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한유가 그 도란 무엇인가 이런 이 글을 쓰면서 이 맹자를 추존하게 높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 뒤에 후세에 영향을 줘가지고 북송 때의 여러분 잘 아는 그 주렴계라든지 장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한유의 공적을 인정하는 유학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맹자를 중요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주자가 나타나서 주희가 나타나서 이것을 사서 그래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 네 가지 이 책이 정말 유학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책이다 이것이. 그래서 사서, 장구, 집주, 사서, 집주, 장구. 그러니까 논어 맹자는 집주를 하고 중용 대학은 장구를 해서 그래서 사서를 딱 그 사상계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삼경, 시경, 서경, 역경보다도 더 중요한 책이다. 유학 사상의 핵심이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하고부터 오경보다도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나라 때부터 과거가 생기는데 원래 과거는 옛날에 당나라 때도 있었어요. 수나라 때도 시작됐고 당나라 때도 좀 있다가 뒤에 흐지부지해졌는데 송나라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원나라 때 이제 초기 혼란기를 겪고 난 뒤에 원나라가 요 중국을 통치하는 데는 저 공부하는 놈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관리로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뽑냐? 그 과거를 다시 부활시키자. 그러면서 그 교재는 뭐로 텍스트는 뭘로 하지? 그러다가 역시 주자의 사서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과거 시험 보려면 사서를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동안 과거 시험에 사서를 모르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죠.
모든 거를 거기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부터 쭉 그 영향을 끼쳤는데, 중간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명나라 때 주원장이 알죠? 명나라 명태죠. 주원장이가 원래 그 불황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절에서 불목하니, 절에서 밥하고 뭐 나무하던 그런 일을 하다가 흉년이 들어서, 원래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부모는 다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 형 하나하고 둘이가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절에 가서 황각사라는 절이죠. 그 절에서 불목하니는 뭐 절에서 절에 그 신부는 절에 간다고 바로 그 스님, 에이 세상에 귀찮으니까 내가 절에 나가 중해나 되지. 그 여러분 가만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나이 많아도 안 받아주고 기본에 안 돼서 안 받아줘요. 아무나 다 받아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개신교밖에 없어요. 천주교? 아이고, 공부해야 돼. 공부해 시험 쳐야 돼요. 머리 나쁜 사람은 천주교 신도 못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주원장이가 과거를 또 계속 보는데, 어느 날 주원장이가 옛날에 자기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이 훌륭한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경서를 경서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니 나에 한 쭉 읊어봐라. 그래서 맹자를 쭉 보다 보니까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국토잖아요. 국토. 그 땅신과 곡식이지 사직이 그 다음이고, 임금은 제일 가볍다. 아니 이런 또라이가 있나? 임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직이고 백성 이렇게 되지. 백성이 1번이고 사직이 2번이고 왕이 3번이다. 이거 이상한 인간이네. 이게 뭐냐 이거. 그리고 또 이 아주 잔인하고 남을 해치는 인간들을 한 놈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그 조왕을 죽이는 것이 말이죠. 한 놈 주라는 놈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지, 임금을 죽였다는 이 시군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시군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임금이 신하를 길 가는 사람처럼 보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로 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 밑에 사람에게 더 겸손하게 더 잘 해줘야 되지. 갑이 돼가 갑질을 하려고 이러면 이 갑질을 하는 놈은 지도자가 아니다. 막 이런 걸 써놨잖아요. 맹자에. 그래서 맹자가 정말 이 힘찬 이런 민주까지는 나가지 못했지만 바로 중국의 민본 사상을 뿌리 박은 사람이 맹자예요. 백성이 근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자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왕이나 왕공 귀족은 배고 백성들은 물이다. 응? 물은 때때로 기분 나쁘면 배를 뒤집어 다 없애본단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뭐냐면 민본 사상이잖아요. 이게 맹자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라는 사상이 나온 건 정말 서양에서도 우리가 15세기쯤 된 언제입니까?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서양에서는 민본이라는 의식이 그때 별로 가지지 못한 시절에 벌써 이 기원전 3세기 때 인물인 맹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이런 점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한 모티브는 누가 줬습니까? 공자가 준 거잖아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 딱 느끼는 게, 볼 수 있는 게 출문여견 대빈. 우선 자기가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길에 온갖 사람들이, 별별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장사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농사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심할 경우에 똥 풀어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귀빈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귀빈. 다 귀한 존재다. 다 귀빈들이다. 이게 바로 정신적인 이 평등주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그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등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모니도 평등주의자잖아요. 그런 기록은 도태됐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석가모니 불교가 왜 도태됐습니까? 인도에는 지금 전 인구의 0. 몇 %밖에 안 돼요. 불교 신도가요. 1%도 안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5%가 되는데
왜 1%도 안 냅니까? 이 평등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불교, 인도에는 4개의 계층이 그대로 있을 뿐더러 불가촉 천민까지 하죠. 따지면 5개의 계층이 그대로 있잖아요. 하여튼, 그 나라는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꾸면 임금이 신하를 졸로 보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로 본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귀여운 소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공자를 모신 그 공자를 모신 문묘는 다 있잖아요. 문묘에 맹자가 있잖아요. 맹자 위패를 끌어내가 없애버려라. 끄집어내가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이 형부상사, 요즘으로 치면 이 형부상사니까 법무장관인 전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 이 사람이 뭐 썩은 돈은 사람이 아니고 돈을 아는 사람이에요. 의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당이라는 이 형부상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고 말하기를, 방금 내가 했는 말에 토를 달라면 내가 죽여버린다. 누굽니까? 주원장은 살인마예요, 별명이. 사람 죽이는 거를 너무너무 즐거워. 이 역사상 최고의 살인마 몇 명 있는데, 주원장이 그거 5손가락에 끼입니다. 그것도 내가 아는 바에 또 끼는 사람은 누가 있는 거예요?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목 자르고 피 흘리는 걸 보고 너무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전성을 전부 도륙해버리고 씨도 낭 애고 어리고 싹 죽여버리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게 없어요. 그 동정심 이런 게 빠져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정신이 이상자 아닙니까? 그때 야율초제라는 훌륭한 신하가 원래 금나라 사람이었는데, 연하라 귀족으로서 금나라 사람인데, 항복해서 이 군사 노릇을 하면서 제갈공명도 군사했잖아요. 강태공, 중국에 유명한 군사들 많잖아요. 야율초제가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뒤 후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 이래 따라다니면서 여기에서 하는 수 없이 야율초제의 능력을 알아본 징기스칸이 그다음부터는 그럼 사람 다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러워졌다. 또 누구 있습니까? 대인 500만, 600만을 죽였다는 히틀러. 더한 놈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2천만 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스탈린. 숫자로는 제일 많을 거예요. 2천만. 그리고 600만. 징기스칸은 몇백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인구로서 봐서는 몇백만 원. 주원장도 그 당시에 주원장애가 죽인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도 5만 명 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벼슬아치들, 혹은 그 가족들이에요. 정권을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걸리는 놈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다스리기 쉽게 하려고.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사람이요. 주원장의 아들이 너무나 사람이 훌륭해서 막 죽이는 거 보고 한 번 죽이면 2만 명, 10,000명 막 죽여요. 그러니까 아버지 정말 좀 못 견디겠으면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 주원장의 아들이 올 줄 알고 신하들에게 뭘 시켜놨냐면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를 탁 들고 오게 해요. 준비해놓은 가져와. 너 이걸 가지고 내가 너 말 들어줄 테니까 너가 이 위에서부터 이걸 좀 훑어서 나무를 민들민들하게 만들어 다오. 우리 아들이 이게 됩니까? 이 가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나고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또 내시에게 눈치를 딴 걸 가져오는데 가시를 다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요.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래도 너 뭐든 모르겠느냐 하고 꾸짖어요. 뭐냐? 너 지금 내가 죽고 난 뒤에 네가 황제가 됐을 때 너처럼 착한 너가 황제가 너 애미를 닮아가지고 너 애미가 원래 착하지 여자가 본처가 아주 착했어요. 그래서 막 주원장이가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피냄새 맡으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다 일찍 죽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다음 만져보고 이게 미끌미끌한 쉽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대신들이 전부 가시들이다 이거예요. 너가 다스리는데 전부 방해된다. 그래 내가 대신 죽여주는 건데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이래도 그 친구가 못 견디고 너무 괴로워하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손자에게 물려줬는데 우리나라에 맞은 수양대군 거의 같은 그 영락 황제라고 이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정권을 조카를 죽여버리고 정권을 찬탈하잖아요. 그런 우리나라가 비슷한. 우리나라도 여러분 위대하신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 살인마예요. 세종에게 이 세종이 쉽게 다스리는 사회를 이 왕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눈에 거슬리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구 죽였습니까? 처남 다 죽였잖아요. 처남 넷인가 다섯인가 다 죽였어요. 심온 아니 그것도 누굽니까? 그 다음에 처남은 그 민씨들이잖아요. 자기 그 본처의 또 동생 오빠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돈 세종대왕의 이 부인 심씨의 아버지 삼촌 다 죽여버렸어요. 그 외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왕권에 왕권 이 운영에 방해되지 않게 한다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또 귀한 경소 시간에 옆으로 나가서 개걸음을 쳐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당이가 저 당장 죽여도 좋습니다만은 이러면 안 됩니다. 민심을 어지럽게 하면 나라를 초창기에 좀 문제가 생길 테니까 제발 그따위 짓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취소를 했어요. 취소해서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맹자절문 그래가지고 맹자에다가 이 절문이라는 책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맹자절문 책을 따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것만 보라. 맹자 원본 보지 말고 절문에는 이른바 이 방벌사장, 왕도 시원찮은 놈 있으면 쫓아내가지고 공격해 쫓아내버리라 이런 거. 혁명사장 이거 싹 지어내버리고 아까 말한 그 뭡니까 이 왕이 신하를 졸로 보면 신하는 왕을 원수로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싹 지워버리고 재출판해서 맹자절문이라는 책을 반포하게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하여튼 여러분 지금까지 대왕 맹자의 삶에 대해서 이래 쭉 말씀드렸고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좀 거칠게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좀 말씀 올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맹자 본문을 시작하는데 또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배경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또 그때 또 여러 좀 고금의 여러 학자들의 훌륭한 그 맹자관 이런 거 오늘날 맹자는 왜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거라든지 이 많은 것들을 이 맹자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맹자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군요. 여러분 늘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말씀드리는 동안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교통비를 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만 희망하는 것은 이것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든가 하면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좀 널리 알려져 가지고 좀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하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한 2000년 가까이 한자문화권 속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얻은 것도 참 많습니다. 물론 버리고 싶은 유산들도 많이 있지만 아끼고 싶은 유산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 경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요즘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 아끼는 것보다 더 아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왜 이런 책들을 그렇게 몰두 열중해서 좋아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역시 이 사서나 혹은 삼경 정도는 여러분의 그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대강 뜻이나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책 리스트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좀 헛소리 좀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보셔가지고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